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세종 갑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지금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20여 년 공직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지금처럼 모두가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줄 폐업이 이어지고 있고 중소기업 어렵고요. 예전에는 자영업 중소기업 어려우면 대기업은 좀 괜찮았습니다.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대한민국 주력 산업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어려워도 수출기업은 괜찮다 그랬습니다. 수출도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놓여져 있는 경제적 상황은 정말로 대격변입니다. AI나 그린, 에너지 이런 기술 변화도 있지만 미중과의 협력, 시너지에 의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지난 30년 동안 세계적인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사이가 좋을 때는 이 대한민국의 축복이었는데 미국, 중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재앙입니다. 과연 대한민국 이 재앙을 어떻게 돌파할지 국가 전략이 있는지 답답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글로벌 트렌드와 역행하는 경제 정책으로 경제를 이끌다가 마지막에 계엄이라는 자포까지 해버렸습니다. 저는 이 정부를 상대로 경제 질의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래도 두 달 후에 새로운 정부는 여기서 다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예, 계엄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경제부총리께서는 이 계엄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신가요? 뭐 여러 가지 그 민간 연구소에서 나오는 숫자들은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4, 4분기하고 지금 1, 4분기 성장률 자체가 그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년도,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 전망이 1%한 중반 이상으로 봤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폭 하향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또 한 요인이 지금 정책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1.9에서 작년에 1.9였잖아요. 계엄 전에. 네네. 그런데 1.5로 수정했어요. 네네. 그리고 0.4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거 GDP로 계산하면 한 9조 정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 한국은행 전망으로 따지면 한 9조 정도가 그냥 순식간에 증발을 해버린 거예요. 계엄 때문에. 한국일보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엄으로 인한 정치적 불확신의 증대로 수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거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 이거? 이거 누구한테 청구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일단 저희가 제가 경제부처를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생 안정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경제 어려움을 덜기 위한 혼신의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저는요, 국민들이 이제 이게 돈 잃어버린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미안해하거나 사과하지 않거나 하는 게 이게 더 정말 복장 터지는 일이에요. 경제부총리께서 뭐 계엄에는 가담 안 하셨다니까 그거 뭐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이 계엄 사태로 인해서 생긴 이 경제적인 불확실성, 그걸로 인한 민생의 피해, 대한민국 경제 역량의 훼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 말씀 한마디 하시는 게 어떨까요? 글쎄요, 제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제 어려움이나 그다음에 책임감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국회에서 여러 번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과라고 하는 거는 말로 하는 사과가 제일 쉬운 사과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국민들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가진 최선의 혼신의 노력을 해서 민생 안전과 제 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공직자 얘기하시는데요. 이 사과 말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사과를 안 하시기 때문에 사과에 따르는 행동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우리 최상용 부총리 권한대행 하실 때 헌법재판관 임명 계속 미뤘잖아요. 지금 윤석열 파면되고 난 다음에 한 명 임명해 버렸어요. 국민들이 이거 어떻게 볼까요? 이런 정치 행위를 공직자들이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경제가 안정이 될까? 외국에서든 국내에서도 그 볼까요? 아, 이거 불확실성 해소됐다 이렇게 볼까요? 행동이 사과에 따른 행동이 안 보이는 거예요. 뭐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나간다. 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그 사과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지금. 한번 다시 볼게요. 한대행이 4월 8일 날 트럼프 통화를 했어요. 네. 상호관세 80일 유예 받아냈다. 이렇게 약간 자화자찬했는데 이거 잘한 겁니까?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건 90일 유예 받아냈다고 얘기를 했어요. 90일 유예가 그 뒤에 발표됐다. 시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모든 나라한테 다 해준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전화해서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 다음에 스마트폰, PC 상호관세 면제, 이거 사실이에요? 현재는 네, 그렇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발표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거 전형적인 조삼모사입니다, 이게. 네네. 아니, 스마트폰, PC 상호관세는 면제해놓고 여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다시 협상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그건 품목별로 접근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면제예요? 아니, 반도체 없이 스마트폰, PC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럼 반도체 상호관세 매기면 이게 무슨 상호관세 면제입니까, 이게? 한 달 후에 상무장관이 발표했네요. 한 달 후에 반도체 상호관세 협의하겠다고. 아니, 이런 거를 무슨 잘했다고 이걸 내놓습니까? 아유, 참. 이 통화에 대해서 트럼프가 그레이트 콜이라고 그랬대요. 그레이트 콜 맞습니까? 글쎄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된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상 간의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고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같이 우리 동맹 국가일 경우에 협상을 통해서 같이 노력해보자라는 정상 간에 서로 그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는 것은 실제로 이거는 뭐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해소된 부분이라서 이제부터 장관급 협의를 하면 된다 이런 부분에 도움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경제 수장께서 그거 미국하고 할 때 외교적으로 하는 언사로서는 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작전회의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이거 그레이트 콜이 아니고 그레이트 세일 한 겁니다, 트럼프가. 한덕수 대행 상대로 해서. 지금 상호관세 유예도 아니고 면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딴 나라 다 해주는 거 니들한테 말로 먼저 말보시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알래스카 LNG 이거 같이 하자. 이거 던져놨어요. 알래스카 LNG 어떤 건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수익성 리스크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네, 저희가 국익을 차원에서 충분히 그 논의를 해 나갈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논의를 해갈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했다. 트럼프가 이거 갖고 그레이트 세일을 했다고 지금 홍보를 하잖아요. 일단 협상 테이블에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저는 이해를 자, 그러면 정상끼리는 긍정적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장관들끼리 얘기하면서 안 하겠다. 그럼 트럼프가 그거 보복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 모든 것은 협상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협상을 신중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이게 트럼프가 한국하고 이거 얘기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하는 게 이게 합의된 겁니까? 양자 간에? 그거는 합의가 됐다기보다는 정상 간의 관심 분야가 어딘지를 서로 알게 됐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의원님께서 그런 통화가 한국과 공동으로 없었다 협력하겠다. 그러면 정상 간의 통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저쪽에서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지 않느냐라고 또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 부총리님. 이 협상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보예요? 정상 간에 그 정도 정보 얻으려고 정상회담 합니까? 이미 이전부터 트럼프는 한국하고 이 알래스카 LNG 협상하겠다고 여러 번 공개를 했는데 그 정보가 필요했어요?
과거에 했지만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참 답답합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또 딴 얘기 좀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대격변이잖아요. 지금 경제가 네. 엄청난 격변기예요. 자, 최근에 우리 경제 수장으로 계셨으니까 최근 국제 경제와 관련해서 글로벌 대전환의 키워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키워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 원래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뭐 DX, AI 뭐 이런 부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와서는 지금 글로벌 교육 질서의 이슈이기 때문에 이래는 여기서는 그 아까도 뭐 예를 들면 지금 글로벌 교육 질서에 있어서요 중상주의의 지금 기환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달러 패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가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수장께서 인식이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요, 트럼프가 들어서서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이게 처음 들어선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부터 시작됐고 바이든 때 일부 연장이 됐습니다, 이미. 지금 보호주의, 국가대항전, 이게 신자유주의나 이 자유지상주의 이런 시대하고 달라진 거 그거 못 느끼세요? 그거는요, 의원님. 보호주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 글로벌 질서나 룰 베이스에 따른 그런 교육 질서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주의하고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행태하고 많이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관세 폭탄은요 다른 문제고요. 더 심한 경우고 그 전부터 이미 미국은 미국대로 한국을 같이 협력하고 하는 대상보다는 견제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고 중국도 한국과 협력 대상이보다는 추월 대상, 추격 대상 이미 추월해 버렸잖아요.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미국, 중국을 등에 업고 또 이 협력을 기반으로 해서 한국이 성장하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지금 아까 그 그림에 보니까 뭐 자유방임주의나 자유시장주의, 신자유주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그 무역 정책이나 대외 정책을 갖다가 그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 대표적으로 했던 게 밸류업이잖아요. 네.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 왜 했고 성과가 어떻고 한번 평가 좀 해보세요. 뭐 밸류업 정책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 자본시장이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자본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이나 성장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본시장 자체가 우리 기업들을 제대로 기업 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 시장 자체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수요 공급 기반에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네. 했는데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긴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이상 걸렸던 작업이고요. 저희도 지금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네. 밸류업이 아니고 그냥 프라이스업입니다. 지금요 밸류업 한다고 했는데 세계적인 대전환계 밸류업 하려면은 기술 투자, 혁신 투자 이런 게 막 일어나야 돼요. 일본도 밸류업의 핵심이 혁신금융입니다. 우리는 자사주 배당하고 기본적으로 주가 올리는 이 프라이스업이에요. 이게 이대로 계속 가면 밸류업 안 됩니다. 이거 갖고 논쟁해봐야 기니까 네, 제가 이런 두 의견에 가지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연구 좀 해보세요. 네, 앞부분에 그러니까 우리 기업 가치의 역동성이나 혁신성을 높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의원님 말씀하신 거고.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모태펀드 축소했잖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한 게 모태펀드 축소해서 완전히 중소기업, 스타트업 돈 몇 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다음에 R&D 예산 축소해가지고 우리 연구 일자리 다 그 부분 망가뜨려 놓고. 드린 말씀이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무슨 밸류업입니까? 이거 그냥 가격 올리는 거예요. 가격. 시장 가격 올리는 거. AI 얘기 좀 합시다. AI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 대전환기에 국가 전략 중에 하나가 이 AI 같은 거에 국가가 국가 대항전으로 참여를 해야 돼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대처하는 걸 보면 약간 민간에 맡겨두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AI 투자 규모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AI 투자 규모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투자 규모는 저희가 원래 세웠던 것보다 세웠거는 작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추경에 저희 반영을 했고 그 부분은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산자부 국감할 때 올해 예산에 10조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네. 근데 지금 올해 2천억 올려서 이제 2조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네네. 우리 PPT 혹시 없나요? AI 투자하는 거? 우리 중국이 한 800조, 뭐 미국이 한 700조, 뭐 여기는 그렇다고 치자고요. 대국이니까. 일본이 100조, 뭐 EU가 아주 후발인데 32조 해요. 우리가 지금 4조입니다. 4조. AI 투자에 관해서는 우리가 G3는커녕 개발도상국이에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 트렌드, 이 국가대항전이라는 기본적인 본질에서 좀 어긋나 있다. 우리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 깐 게 우리나라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네, 여기 나옵니다. 네, 23%. 네네. 뭐 답이 나와 있어요, 여기. 네네. 그다음에 우리 김대중 정부 때 경부고속도로 그때 예산이 대충 어바웃 얼마 정도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김대중 정부 때요. 네. 지금 60년대, 90년대 지금 대한민국이 세 번째 격변기를 겪고 있어요. 그때 경부고속도로였다면 또 DJ 때 정부고속도로였다면 지금 AI 고속도로를 깔아야 됩니다. 이 AI 고속도로 깔려면 박정희 때 수준으로 하면 100조 정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DJ 때 10조를 투자했다면 지금 100조 정도 투자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런 계획이나 이런 논의가 지금 정부 사이드에서 없어요. 없는 건 아니고요. 예. 의원님 한 말씀 올리면은 지금 저희가 AI 지금 위원회에 있고 AI 그다음에 인프라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는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정부 투자가 작다고 하는 건 정부의 순수 예산이 2조였고 민간 부분의 투자는 60조 나이가 62조였는데 정부 투자가 작다고 이 문제에서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더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동의하지만 그 모든 것이 정부가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는 R&D뿐만 아니라 생태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다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원님들 문제의식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 이 정도 투자 규모 갖고는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저도 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없네요, 시간이. 자, 들어가세요. 예, 이 경제적 대격변을 돌파하려면 정치나 정부는 뭘 해야 되나?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 이 경제 영토를 넓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정치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다음 정부가 이 난국을 잘 헤쳐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